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대열에 확실히 섰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가 핵심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대북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회담을 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본 다음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관련 뉴스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And how we can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日米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 동남아 순방 나흘째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서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군 1호기인 전용기 편으로 발리 국제공항에 도착했고요.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 외교부 영사의전 총국 사무국장, 인니 국적의 이부형 대한글로벌 회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와 넥타이 차림, 김건희 여사는 상아색 투피스 정장에 같은 색상의 핸드백을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틀간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G20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B20 기조연설과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외교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발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연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단체들이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에 참여해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둘째 날인 내일은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 에너지, 안보와 보건 세션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G20 관련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이제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이 과연 성사되느냐, 바로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연달아서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이 됐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약 15분간 진행된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삼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3국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인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는데 최근 심화되는 북한 도발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성명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공조가 언급이 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는데 그 방안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각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의 모두 발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日米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 메시지를 통해 이 푸놈펜 순방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남은 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푸놈펜 성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고요. 아울러 한미 동맹이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요, 각각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뉴욕 방문 때 한일 두 나라의 설명이 달라서 논란을 빚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는 양국 모두가 정식 회담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됐던 30분의 그 시간을 넘겨서 약 45분간 진행이 됐고 북핵 문제뿐 아니라 양국 간 현재 최대 쟁점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등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국이 현안과 관련해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과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현안이라는 표현으로 애들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언론들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데 의견은 일치했지만 그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요. 한미 공조 및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는데 회담은 당초 예정된 30분보다 20분 이상 더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측의 안보 이슈 못지않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전기차 업계한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가안정법, 즉 IRA 등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경제 최대 현안인 이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서 인플레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기존 언급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미국 의회에서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겠죠. 어제 회담에서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손녀의 결혼에 대해서 축하 인사도 전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이 이런 사적인 부분까지 언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관람한찬에서의 사진에서도 이 두 정상의 개인적인 유대는 확인이 됐는데요.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 차림의 두 정상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고 정답게 사진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었죠. 네, 김 여사는 검정 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만찬 행사에 동행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낀 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발리로 떠나기 전에 프놈펜에서 한미, 한일,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잇따라서 소화를 했습니다. 북핵 위기라는 안보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해서는 IRA 문제,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는 그런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 전반의 어떤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개정의 여지를 좀 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첨단 기술이나 에너지, 뭐 이런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한미 공조 부분을 재확인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의 이른바 한미일의 강력한 그 공조 체제가 재확인됐다. 최초로 한미일의 어떤 프롬펜 성명이라는 이름의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다. 이 부분이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도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도 커지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른바 한미일의 이 강력한 동맹 체제 구축을 분명하게 다시 좀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주면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이제 중국 시진핑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향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지렛대, 확실한 그 축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대두가 돼 있는데, 한미일의 이 강력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유연성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하게 이 강력한 한미 동맹의 두 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전략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향후에 이어질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좀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는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일정도 상당히 지금 여러 차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 안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국내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정부가 마련한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연출된 선행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끄집어냈는데요.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서 공식 일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드에 페이다 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네. 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 자꾸 김건희 여사가 흠집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퍼스트 레이디를 우리들 눈으로만 봅니까? 외국 정상들, 외국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질 못하나요? 야권에서는요, 김 여사가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소년입니다. 그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과거에 이제 자선 활동으로 유명했던 여배우 고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뒤 야권 일각에서 김 여사의 사진 구도와 옷차림 등이 배우 오드리 헵번이 지난 1992년 소말리아 유니세프 급식센터에서 찍은 사진과 유사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장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배우자에 대한 공적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투명한 공개를 하시기 바란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팔짱을 왜 낍니까? 저는 그게 공공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특히 공식 저 사진 촬영인데 팔짱 끼고 하신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친근함의 표시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무슨 사적인 그냥 식사 자리나 뭐 이런 파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상대방이 결례를 느끼지 않으면 상관은 없으니까 굳이 뭐 지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죠.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좀 불편했어요.
빈곤 포르노, 코스프레, 어떻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공격으로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동원한 말들이 상당히 듣기 따라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할 텐데요. 여당도 가만히 있질 않았죠. 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지적을 흠집내기라고 보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김종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 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제생떼가 어디냐면서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라고 썼고요.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비이성적 정치 공세와 폄하가 금도를 넘어섰다면서 장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화보 운운은 망언 참사이자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의 비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지나친 언동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뭐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한 언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과민한 주목을 하는 것 또한 좀 자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왜 이렇게 그냥 마치 무슨 수도권처럼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야는 이렇게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요. 김 여사가 찾았던 캄보디아의 헤브론 의료원에는요. 지금 국내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브론 의료원은요. 한국인 의사이죠. 김우정 씨가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지에 세운 그런 병원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어제 지난 11일 방문한 헤브론 의료원을 다시 찾아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로타의 치료를 논의했고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안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돈 헤브론 병원장에 따르면 헤브론 병원에 건립 초기부터 꾸준히 후원을 해온 한 복지가가 김 여사와 로타가 만난 기사를 접한 뒤 로타를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한국 이송을 위한 에어 앰뷸런스 비용과 치료 중 로타의 한국 체류 비용 등을 후원하겠다는 연락도 이 병원으로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이 병원장은 김 여사를 만나 많은 복지가들의 도움으로 로타의 진료 기록을 이미 서울로 보냈다면서 지금 로타의 건강 상태로는 당장 한국으로의 이송이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만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로타를 위해 애써준 김 여사와 복지가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헤브론 의료원이 국내외에 더 많이 알려져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희망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라며 제가 이런 희망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김 여사의 행보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떨려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나랑 몽프로? 안녕.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완전 착한 애들. 제가 또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 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서 태어난 5쌍둥이의 첫 생일을 축하했다는 소식도 또 전해졌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34년 만에 5쌍둥이를 출산한 군인 부부가 김 여사의 손편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첫 생일을 앞두고 돌잔치를 연 서혜정 대위와 김진수 대위 부부에게 김 여사가 축하 메시지를 적은 손편지와 원목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시계를 선물한 건데요. 김 여사는 앞으로 펼쳐질 5아이의 삶이 가족들의 깊은 사랑, 친구들과의 소중한 우정, 이웃 간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 자유로운 생각과 도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고요. 5손가락이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나의 손이 되듯 5아이가 서로 나누고 배려하면서 깊은 사랑과 우정을 통해 성장할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이번 순방 대통령 따라서 이제 김 여사도 같이 갔는데요. 김 여사가 나눈 일종의 이제 자선 행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행보를 두고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코스프레다, 그다음에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 이런 상당히 격한 비판까지 나왔고, 그걸 두고서 이제 야당 안에서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스토킹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지금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좀 약한 골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측면이 하나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영향력이 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공세의 표적이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저는 야당에서 뭐 공세를 펼칠 사안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 오드리 헵번 스타일을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서로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 자체가 어디 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세금을 갖다가 뭐 막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 관련된 이런 부분을 방문해서 같이 위로하고 무언가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 이러한 행보였기 때문에, 공식 행보로서 앙코르와트를 예를 들면 갔다고 했을 때 거기 가는 것보다는 뭐 앙코르와트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봤을 거고, 아마 김 여사도 가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뭐 캄보디아 측의 양해를 구해서 이런 헤브론 같은 데를 가서 더 어려운 아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이제 그 병원이 우리 한국인 의사가 가서 만들었고, 지금 그렇죠. 이제 기독교 선교재단에서 후원을 많이 하는 아마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갔으니까 한국 대통령 부인이 찾은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짐작도 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 아마 후속 보도로 뭐 또 관련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속보도 나오고 이런 걸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뭐 이른바 따라하기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하고 의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다, 왜 사진을 많이 표출하냐, 이렇게 야당에서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다른 쪽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야당에서는 좀 더 크게, 좀 큰 틀에서 이런 사안을 접근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야당에 대한 여론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사법 리스크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관련자들의 입, 즉 관련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 폭로를 하느냐, 바로 이건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 앞서 재판에서는요, 이제 관련 진술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입을 연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지분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을 밝힌 걸로 알려졌고요. 이어 지난 금요일 KBS는 남욱 변호사와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귀국 과정에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연루설에 대해서 이 대표는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부인했었던 바 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당시 남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요. 남욱 변호사의 지난해 귀국 당시 모습과 검찰 출석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누구예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거는 맞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억이 두 분.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일당 가운데서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 1호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언론을 상대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역시 언론에 입을 열면서 본격 폭로전에 가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 후 언론에 내놨던 그 발언들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벌받으시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것은 다른 분들이 벌받을 증거를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되겠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KBS가 진행했다는 옥중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들을 털어놨는지 그것도 전해주시죠. 네, 남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인데요. KBS는 남 변호사가 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을 찾아온 유 전 본부장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돈을 해달라고 말을 했으며 액수는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들었다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서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답을 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서 모두 11억 원을 준비했고 이 중 8억여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했던 그 8억 원의 출처가 바로 이 돈 11억 원이었다. 바로 이거군요. 네, 남 변호사가 지인에게 써준 차용증은요. 검찰에 정치자금 전달 물증으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는 KBS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며 이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남 변호사 위례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또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남 변호사는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의사를 전달해왔다는 취지의 남욱 변호사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야지 이렇게 종종 말했다는 취지로 남 변호사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 받은 특혜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욱 변호사를 사적으로 만나거나 이들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남 변호사와 악수를 한 번 한 일이 있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강하게 관계를 부인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지사님은 이번에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증인께서 전혀 관계없다라고 일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승만 의심될 겁니다. 저는 남욱이라는 사람 인터뷰 보고 제가 알았는데 저분도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한 일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 악수 한번 했다고 특별한 관계인 것이라면 아마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악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중에 뭔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송석준 의원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남욱 변호사는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다음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며 사실상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이 예고가 맞다면요, 당장 이번 주에 대장동 재판이 또 열릴 텐데 거기에서 남 변호사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군요. 네, 다만 앞서 재판에서 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지분 중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데 반해서 정영학 회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남 변호사와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법정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남욱 변호사를 빼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검찰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자 선정 3개월 전에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재명 대표가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남욱 변호사를 사업에서 빠지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또는 또 예고가 되면서 과연 대장동 의혹의 실체가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계속 지금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연장을 법원에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만료로 석방이 됐을 때 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속의 연장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했었죠. 네,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는 각각 오는 21일과 24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두 사람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며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카드나 회유 논란을 막으려는 보여주기식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에 김만배 씨 측은 명백한 별건 영장이다 이렇게 반발했고 남욱 변호사 측 역시 검찰권 공석권 남용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는지 결국 이 부분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는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실장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정 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또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산의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 실장 관련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시 이제 긴급 체포영장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그런 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제 그런 기조에서라면 결국 정 실장을 조사하고 그 뒤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거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민주당 산의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아무런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구속 필요성 판단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아마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물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원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점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런 논리죠. 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의 통화 기록과 휴대폰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해서 이를 핵심 근거로 민주당 산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다고 결론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 역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민주당 산에 정 실장의 사무실 존재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민주당 산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의 쇼터문을 내리고 약 3시간가량 검찰과 대치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사에는 부속실에는 정진상 실장이 쓰는 사무실도 없고 또 컴퓨터도 없고 또 책상도 없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과잉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사에서 그 컴퓨터와 책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물품이라든가 압수한 물품, 증거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확인서까지 쓰고 최종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매일경제는 검찰이 민주당의 셔터문을 내렸던 이 3시간 동안 당직자들이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자체로 이 피의자인 정진상 실장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진상 실장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요, 곧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대표 앞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반박한 데 이어서요, 주말 사이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검찰이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죠. 이어서 어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이라는 제목의 김의겸 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김 대변인이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 그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으로 미뤄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녹취록의 내용이 그 돈의 주인은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일 나온 이재명 대표와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영장,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 쪼가리 하나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 상태로 영장 청구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가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소속 의원 등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만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유입됐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 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했고 대통령에 줄 대는데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만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원칙은 모두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직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피의자로서 진술과 태도에 대해서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옥중에서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했던 그 8억 원 있습니다. 그 8억 원의 출처가 자신이 마련한 11억 원이다. 이런 사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대선 후보한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위례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또 발언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옥중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남욱 변호사가 뭔가 작심을 하지 않았으면은 성사되기 힘든 그런 인터뷰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남욱 변호사가 다음 그 재판에서 뭔가 추가로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뜻까지 지금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남욱 변호사의 의도,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KBS하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남 변호사까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금 남 변호사의 입이 향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정진상 실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경선 자금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등등이 전반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정진상 실장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성 있는 복수의 인물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굉장히 이제 정 실장이나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몰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아마 남 변호사가 자신이 이 유 전 본부장에 줬다는 11억, 그중에 이제 8억이죠. 정확하게 8억이 흘러간 거다, 정 실장한테 하는 그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지금 남 변호사의 얘기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의 일을 가지고 남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 실장과 같이 한 어떤 3자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든지 무언가 남 변호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것이 유 전 본부장의 말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남 변호사가 더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정 실장 통 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이제 8억 원은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 세 사람이 정적 공동체라고 검찰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그 맥락에서 곧 이제 정진상 실장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연 정진상 실장이 검찰에 불려가서 어떤 부분을 추궁받게 될지,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를 검찰이 끌어낼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특히 민주당은 지금 당 공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다음에 언론이 보도한 여러 의혹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혀 하나도 맞지 않다.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내일 정진상 실장을 불러가지고서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정진상 실장의 입을 열게 만들지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정진상 실장의 결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뇌물 사건의 경우,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거물들 관련된 뇌물 사건의 경우는 과거 사건 사례에서도 봤을 때 일관성과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물이라는 게 뭐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고 어떤 계좌나 이런 증거를 안 남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진술자가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줬다라는 부분에 일관된 계속해서 똑같은 진술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면은 이 정진상 실장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는 또 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남 변호사 사례와 비슷한데 저는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지난번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모든 것은 다 행적이 남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전부 다 얘기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더 폭로할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나온 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말이거든요. 정진상 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대화를 했다든가 정진상 실장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 실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가 정 실장과의 어떤 대화록 같은 뭐 녹음된 그런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근거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은 정 실장의 이제 증언이 무너지게 될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 공방이 계속되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는 어느 쪽의 말을 이제 실명성을 갖고 볼 거냐 재판 과정에서 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가 한 명 늘면서 총 158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대 내국인 여성이 추가 사망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내국인 132명, 외국인 26명, 총 15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어떤 그 아픈 기억들, 이거 상처 아직도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결국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 정치 공방을 계속 지금 벌이고 있고 오히려 싸움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야권으로부터 파면 요구가 그러니까 인책 사퇴 정도가 아니고 파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다시 지금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 장관이 지난 12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책임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재난 대응 실패로 문책 요구를 받고 있는 장관이 사퇴를 폼나게라고 표현한 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장관 지금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야권인데요. 결국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야권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장관, 파면으로 혼나야 한다 이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어떤 뭐 정치적인 책임 문제를 자꾸 민주당이 거론하는데 우리 입장은 수미일관합니다. 이 국민적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내 선택에 의해서 또 헌법에 의거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어떤 작태는 대한민국 흔들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비판이 계속되니까 이 장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 장관은 그 표현이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2, 3일 전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요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폼나게 사표 관련 이런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결위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기사화되는 발언일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부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좀 내려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이제 방어막을 확실하게 또 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흘러가는 뭐 흐름들, 상황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상민 장관의 어떤 사퇴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별도로 치더라도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표현들 지금은 사실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어쨌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걸 다 넘어선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근데 거기에서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뭐 보도될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런 얘기를 주무부처의 장관이 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국민들 가슴을 또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수사 진행과는 관계없이 이 장관의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및 특검 도입을 위한 장외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17개 시도당은 오는 17일까지 지역별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을 배경으로 정부와 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11일부터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의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당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한민당에서 시작한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재한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쪽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진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었다며 국정조사 불참 의견이 만장일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서명운동이 단순한 장외 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 목소리를 냈는데요.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한 국민 여론 앞에서도 집권 여당은 길을 틀어막고 민심을 외면합니다.
우리 당의 번국민 서명운동을 장외투쟁이라 낙인 찍으며 정쟁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 활동입니다. 야권이 낸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그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를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만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요. 결국은 또다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조를 조속히 실시해 성역 없이 또 차질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면서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전한 3선 중진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정쟁으로 흐르고 강제 수단이 없는 국조보다 당분간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그게 끝나고 부족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조를 하자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운이는 왜입니다. 다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 남긴 풍산개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북한에서 선물받은 암컷 풍산개 고미와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중 한 마리인데요. 다운이는 현재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이도 문 전 대통령 측이 정부에 반환한 다른 풍산개들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에 반환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선물로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됩니다. 기록물은 소유 관계로 따지면 국유 재산인 건데요. 민법의 일반 원리에 따르면 국유 재산에서 생긴 이익도 이 국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작년 7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고미가 낳은 새끼 다운이도 역시 국유 재산으로 따른 이익으로 국유 재산, 즉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런 논리라면요, 문 전 대통령 측이 고미 그리고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했을 때 그 자견, 그러니까 새끼인 다운이도 함께 돌려보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처럼 근거 법규가 없어서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을 위탁받을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고미와 송강이를 돌려보냈다면 다운이 또한 돌려보내는 게 법적인 차원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양측이 합의했던 위탁협약서에도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는 물론 다운이까지 총 3마리가 모두 위탁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서 작성 당시 고미의 새끼도 기록물의 범주에 넣어서 관리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운이만 사저에 남긴 건 협약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권 그리고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애초에 고미 그리고 송강이를 정부에 돌려보낸 것도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이 또 적지가 않았죠. 네, 가장 최근에 바뀐 이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풍산개를 위탁받은 대상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로 국가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3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 미비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정부에 돌려보냈다는 취지인데 이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행령은요,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전 정부에서 개정된 것으로 풍산개를 양산사저에 데려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정부에 돌려보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 시행령 등을 들어 문 전 대통령 측이 임기 막판에 급하게 시행령을 고치면서 발생한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기가 기르던 개니까 그냥 데려갔는데 이거 문제 삼으면 잘못하면 망신당하겠네 싶으니까 협의한 거 아닙니까? 현 정부도 그런 곤란함을 전달을 해왔으면 언론이 얘기할 게 아니라 시행령을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를 원만하게 물밑에서 해결했어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월 29일 스스로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풍산개를 데려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와 현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 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뿐만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험 동물을 구조하는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최근 자신들의 공식 SNS에 풍산개 파양 사건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풍산개 파양 사건을 바라보며 문재인 정부의 동물 지위 향상의 의도는 동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가식적인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유이든 생명에 대한 파양은 책임을 포기하는 건데 정쟁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미련 없이 버리는 리더를 목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동물복지 전문가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 번 주인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개가 이제 한 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랑 이게 인연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되게 나의 정체성은 뭐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로 가서 뭐 전시가 되거나 그러는 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문 전 대통령 측이 정부에 돌려보낸 풍산개, 고미 그리고 송강이의 위탁 문제를 두고서 정부 기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경북대 동물병원에 있는 이 풍산개 2마리는요.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기록관이 법령상 기록물 대여가 가능하면서 대형견 사육시설이 있고 전문 사육사가 있는 조건 등을 갖춘 기관들과 접촉해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광주 우치동물원만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광주 우치동물원과 위탁을 위한 실무 협의까지 마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치동물원 측도 풍산개들이 올 경우 사료값을 포함한 사육비를 전액 부담할 것이라며 별도의 사육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풍산개 관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해석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결국은 사료값 때문 아니냐, 야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법규의 해석에 대해서 양측이 아직도 부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북핵 핵실험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 이른바 뭐 풍산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어쨌든 고미와 송강이가 새끼를 7마리 낳았지 않습니까? 7마리 낳아서 6마리는 이미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입양을 보냈죠. 예, 입양을 간 상황에서 다운이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운이를 뭐 계속 키워야 되느냐, 다시 다운이까지도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또 과거에 그럼 6마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위탁 협약서에는 다운이만 돼 있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다운이는 뭐 그냥 현재대로 문 전 대통령이 좀 잘 키웠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더 좀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쩌다 국가대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맹활약 중인 여성 코미디언 김민경 씨의 소식입니다. 김 씨가 코미디 연기가 아닌 실제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태극마크를 달고 사격 국제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는 19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2022 IPSC 핸드건 월드슛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실용 사격 분야에서 규모가 큰 국제대회로 50개국에서 약 1,600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인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여 만에 개최되는 대회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김민경 씨 시청자분들 얼굴 보시면 잘 아시죠? 각종 개그 프로그램 그리고 이른바 이제 먹방 등을 비롯한 예능 프로를 통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인데요. 그럼 김 씨가 진짜 체육 국가대표가 됐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김민경 씨가 정식 절차를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건데요.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사격을 접하고 1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용 사격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평균 경력은요. 3년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김민경 씨는 지난 6월 대한실용사격연맹이 실시한 자격시험을 거친 뒤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5명 가운데 여성부 최종 2인에 뽑히면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까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실용사격 대회는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사격이 아니라 코스에 맞춰서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적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속도가 함께 요구되는데요. 김준기 대한실용사격연맹 감독은 사격 종목은 판정 시비가 없는 종목이라서 잘해야만 선발되는 데다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건데 함부로 뽑을 수가 없다면서 김민경의 선발이 철저히 실력에 의한 것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야, 정말 어쩌다 이런 일이 급에 정말 화제입니다. 김민경 씨 벌써 40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서 정말 멋지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경 씨는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축구와 주짓수, 골프, 킥복싱 등 다양한 운동을 섭렵을 했고 어떤 종목이든 빠르게 습득하고 결과까지 좋아서 탐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사격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이면서 혹시 기억을 잃은 40대 특수요원 아니냐, 태릉이 놓친 인재다 이런 네티즌들의 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한실용사격연맹 김준기 감독은 무엇보다 김민경 씨의 정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들쭉날쭉한 촬영 스케줄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김민경 씨 자신이 그 소감이 좀 남다를 듯합니다. 네, 김민경 씨는 국대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다면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나가는 만큼 응원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막상 대회 나가니까 욕심이 생긴다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에 두려움은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면서 사격대회를 준비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극의 에어쇼. 미국에서 벌어진 정말 안타까운 또 사고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 에어쇼에서 벌어진 사고 소식입니다. 군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에어쇼에서 군용기 2대가 공중 충돌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느리게 가던 B-17 폭격기 뒤에서 P-63 전투기가 날아와서 부딪히고 이후 두 기체가 추락해 지상에서 폭발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화염과 검은 연기도 목격이 됐습니다. 에어쇼라고 하면 이제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 어땠을지 이것도 궁금하군요. 네, 당시 현장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관람객이 4,000명이었는데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망자가 6명으로 보인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B-17에는 보통 4-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P-63 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망자 신원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CNN에 따르면 숨진 조종사 중 2명은 은퇴 조종사, 1명은 전직 조종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등은 사고기들이 고도를 급히 낮추면서 하강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에어쇼에서 비행기 항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사고 원인을 우선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에어쇼 주최 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 NTSB will be doing a very thorough and complete investigation, at which time they will release a preliminary report.
지금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충돌한 군용기 2대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을 했던 아주 희귀한 그런 낡은 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에어쇼에 참가한 항공기는 2차 대전 당시 활약한 항공기로 B-17은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 주력 폭격기였고요. P-63도 여러 전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몇 대 정도만 오늘날까지 남아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구형 전투기의 에어쇼 사고가 잇따라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2019년 이 코네티컷 하트퍼드에서는 조종사 과실로 B-17 폭격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했고 2011년 네바다 주리노 에어쇼에서도 P-51 머스탱이 기체 결함으로 관중석 앞으로 떨어져 11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